뉴스 브리핑.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 내 서우위원장들에게 백악관과 협상을 벌일 때 사용할 축소된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정치 전문지 펄리티코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펄리티코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은 2조 4천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항공사와 식당 및 지난 5월 이후 지원의 필요성이 불거진 업종들을 위한 구제 자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초당적 모임인 문제 해결사 코커스의 일부 의원들은 2조 달러 규모의 제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움직임들 모두가 대선 전에 경기 부양책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지로 읽혀져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를 내일 백악관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명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향방을 읽을 수 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이번 결정이 보수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와 플로리다 출신의 후박의 미국인 바버라 라고아 판사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보수 진영의 결속력을 더 단단하게 해줄 베럿 판사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지만, 라고아 판사는 히스패닉계 표심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지역인 플로리다주와 애리조나주에서 5차 범위 안에 바이든 후보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발표한 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51%를 차지해 47%를 차지한 바이든을 4%포인트 앞섰습니다. 또 애리조나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49%, 바이든 후보는 48%로 트럼프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섰습니다. 하지만 오차율이 4.5%여서 모두 5차 범위 내에 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두 건 모두 라티노 유권자가 큰 영향력을 갖는 곳이며, 바이든 후보가 라티노 유권자층에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청와대 앞으로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서해소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살된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과는 정부가 이번 피격 사망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뿐 아니라 지도부가 함께 특히 이례적으로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담아 주목됩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했다며,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미국 제일주의 의료계획이라는 정책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3,300만 명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곧 $200짜리 카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처방 약값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데 몇 주 안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이날 두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그중에는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도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을 내년까지 의회에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 의료계획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최고 보건 표준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표 투표 용지가 지연 배송된 것이 연방 우체국 고위급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루이 드조이 국장이 우편 투표 용지 배송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우편 투표는 조작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한편 드조이 국장은 최근 우편 배달 지연 사태를 초래한 우체국의 정책 변경을 일시 중단하라는 워싱턴주 연방법원의 명령에 대해 올해 초에 해체된 우편물 분류기는 다시 조립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명령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1990년 9월 30일 수교를 맺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과학기술, 보건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하고,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9개 다리 협력 사업이 성과를 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러 관계가 내실 있게 발전돼 왔다면서 30주년을 기념한 한러 상호교류에 해 행사들을 실현하자고 했습니다.
조지아주 SK 배터리 공장 인근 지역에서 지난 23일 국토안보부 요원들에 의해 연행됐다가 15시간 만에 풀려난 한인 근로자 13명이 국토안보부 조사에서 불법 취업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타로 입국해 SK 배터리 조지아 공장 건설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검거 당시 취업 비자가 확인된 경우는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엔 SK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던 한국인 근로자 33명이 이스타로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추방됐고 8월 초에도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의 협력업체 직원 등이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형제가 사고 11일 만에 눈을 떴다는 소식입니다. 온몸에 40%의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10살 형은 의료진이나 가족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 등 다소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8살 동생은 눈을 뜨기는 했지만 이름을 불러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화상뿐 아니라 사고 당시 유독가스를 많이 흡입해 호흡조차 힘든 상태여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선거는 미주 한인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 하원 의석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자만 5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앤디 킴 하원 의원은 물론이고 워싱턴주에서는 서울에서 태어난 혼혈 후보 메릴린 스트릭랜드가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앞서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명의 한인 후보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태 자문위원회 공동의장직을 맡았던 미셸 박스틸 후보가 48선거구에 2018년 선거에서 아쉽게 패한 영킴 후보가 39선거구에 그리고 연애법 전문 변호사에서 이민 변호사로 탈바꿈한 데이빗 킴 후보가 34선거구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이 중 가장 젊은 후보자인 데이빗 킴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오늘 오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합니다.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돈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방의회에서요, 다시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주문을 하나 했습니다. 새로운 구제법안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과거에 3조 4천억 달러짜리 구제안을 만들었었죠. 히어로즈 액트라는 그 법안을 만들어서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이 지금 상원하고 도대체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조 2천억 달러까지 양보하겠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물론 공화당에서는 1조 달러대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거를 또 지금 3천억 달러로 오히려 깎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는 어떻게든 중재를 해보려고 1조 3천억 달러까지는 합의하자,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거절당했었죠. 그런데 연방 하원에서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반반씩 25명씩 모여서 50명의 의원들이 우리 지금 초당적인 모임을 갖자, 문제 해결사 코커스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지고 중재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초당적 구제안이라는 중재안을 내놨는데 그거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였었죠. 그런데 이거는 또 펠로시 하원 의장이 거부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백악관에서는 공화당한테 좀 더 써라, 이게 뭐냐, 좀 더 써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새로운 구제 법안을 만들어라라고 지시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협상을 진행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 번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선거 전에 금융구제안, 이 경기부양법이 통과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게 의회 의원들의 의지입니다. 그런 의지는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고맙긴 한데 빨리 좀 협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수를 쓰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 하원 의장이 새롭게 지시를 한 것도 이 액수를 보니까 이게 과연 협상이 될까라는 의심이 좀 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가이드라인을 2조 4천억 원 달러 정도 선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러면은 민주당 내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만한 안이 나올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2조 4천억 달러 규모 선에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펠로시 의장이 말을 했고, 왜 2조 4천억이냐, 2조 2천억까지 양보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또 2조 4천억이냐, 없던 것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추가된 항목들을 보니까요, 일단 항공산업, 그 다음에 식당들, 많이 좀 어렵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이런 업종들. 그 외에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주 운영이 어려워지고 매출에 굉장한 손실을 본 이런 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들을 위한 구제금융을 이제 신설을 한 겁니다. 새롭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은 문제 해결사 코커스가 1억 5천억 달러 규모의 중재안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지금 협상이 잘 안 됐죠. 그래서 다시 만들어 보자. 이 문제 해결사 코커스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 중에서 민주당계 의원 몇 명이 따로 뭉쳤습니다. 그래가지고요, 2조 달러 규모의 협상이 좀 될 만한, 협상이 될 법한 중재안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또 새로 갖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재안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월스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은 선거 직전에 가가지고 결국은 협상이 깨지는, 국민들한테 10원 한 푼 더 줄 수 있는 게 정부로서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서 서로 간에 서로를 욕하는, 이거는 민주당이 잘못해서 깨진 거다, 이거는 공화당이 잘못해서 깨진 거다, 혹은 트럼프가 잘못해서 깨진 거다, 이런 식으로 서로 욕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월스트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러한 월스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가정을 해서 자꾸 협상을 안 하고 일부러 지금 일을 어렵게 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정치인들이요. 근데 하여간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제 문제는 경제로 접근하고 보건 문제는 보건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모든 걸 다 정치 이슈화해서 접근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도탄에 빠져 있는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가,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정말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줘가지고 케어스 액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정말 3조 달러의 엄청난 자금을 때려 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연명해 오고 있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그게 사실인데, 근데 그 돈 이미 다 떨어졌거든요. 대책이 나와야죠, 그러면? 네,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나마 이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더 찍어내면 된다라는 양적 완화 정책이나 그나마 가능한 것이지, 다른 나라들은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일을 지금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정치적인 당략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유리할까, 저렇게 하면은 저들이 유리해질까, 이런 계산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세월이 되겠습니까? 하루속히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서민들의 경제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정책 협상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좀 놀라운 일이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의 지도자, 이 백두혈통의 지도자는 북한에서는 국가 존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국가 존엄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이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요, 나오자마자 유튜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사기극이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이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지금 북한의 조평통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 뭔가 내용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진정한 사과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저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사과는 저희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과를 하는 것으로 그냥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뭔가 책임과 배상이 따라야죠. 그것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줄 것이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임과 배상,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 책임은 지금 당장 시신 수습하는 것부터 책임져야죠.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바닷속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겁니다. 지금 시신 수습하는 것부터 책임을 져야 하고, 이 사건에 어떻게 해서 벌어진 건지 그림을 한국 국방부랑 지금 짜맞추기를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일지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배상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사람의 목숨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더군다나 이건 배상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이라는 게 꼭 금전적인 배상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배상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북측에서 알아서 결정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북측에서 이야기하는 국가 존엄이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일단 그 말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책임과 배상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한국 정부 요번에 지금 좀 상당히 강한 어필을 해서 단 하루 만에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냈는데 상당히 저희가 뭐 그거는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러시아라든가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요. 이미 사실 그런 능력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는 간혹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압박을 한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한국에 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지금 수교 30년이 됐고요. 중국과도 수교를 맺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뭐 거의 동맹 수준에 가까운 그런 경제 공동체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런 이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10분 활용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남북 직접 대화라는 기조를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었지만 뭐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지금 없어지는 것이죠. 왜 북한에서 뭐 그렇게 안 하니까 공동 연락소 폭파해버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게 싫으면은 북한에서 남한과 직접 대화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남한 정부가 지켜왔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도와줘야 그게 수순이 될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하게 사과했다라는 소식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한반도 정세를 봤을 때에는 매우 밝은 소식이었다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올해는 대통령 선거만 있는 해가 아니고요. 그 제너럴 일렉션입니다. 일반 선거가 같이 치러지게 됩니다.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각 지역의 의원들 다 선출하는 그런 선거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히 미국 전체적으로는 연방 상원 선거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한인 사회의 입장에서는 올해는 연방 하원 선거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1명, 그리고 워싱턴주에서 1명,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려 3명, 이렇게 해서 5명의 연방 하원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가 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야 이 후보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무한테나 출마했다고 다 후보자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선거 이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이 딱 나오게끔 되기까지는 엄청난 고난의 행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5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한인 후보자가 나온 그런 선거입니다. 5명 중에서 몇 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뭐 어려운 예측이기는 하지만은 5명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지금 기대가 됩니다. 뉴저지의 우리 앤디 킴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전해들었습니다. 아마 재선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희가 점치고 있는 것이고요. 워싱턴주에 나온 스트릭랜드라는 의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 미국에 온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지금 요번에 예비선거에서 1등 했습니다. 또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주에 3명이 출마를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뭐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이 텃밭인 그런 주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 2명이 출마했고, 그리고 민주당 1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공화당 2명 출마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이제 미셸 박스틸이라는 미셸 박, 이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지명이 돼서요, 아태 자문위원회 공동의장직을 맡았던 그런 아주 관록이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영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작년에 출마해가지고 개표함 열었을 때는 당선이 됐다 그랬는데 부재자 투표에서 그만 역전이 되는 바람에 아쉽게 패한, 이런 이미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분이어서 저희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등장한 데이빗 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물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뭐 알려져 있는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국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새롭게 알려진 인물인데 36살, 약관 36살의 젊은 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4지구에 나와 있는데 이 34선거구는요. 그 유명한 LA 코리아타운이 있는 지역입니다. LA 코리아타운이 있는 그 동네에서 단 한 명의 한인 후보자가 연방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했다는 사실, 지금까지는. 그건 뭐 한인 후보는 고사하고요. 일본, 중국 후보, 이 아시안계 후보 자체가 아예 이 지역에서 당선된 적이 없답니다. 이번에는 좀 제가 기대를 해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비선거에서 2위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른 모든 후보들이, 하다못해 공화당 후보까지도 지금 협력해서 이 데이비드 킴 후보를 도와주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당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점쳐지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5명의 한인 후보들이 전부 다 아예 안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어쩌면 될지도 몰라,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올해 선거 저희가 특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인 유권자 여러분, 무조건 유권자 등록하시고 꼭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이 좀 전에 소개해드린 데이비드 킴 후보자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출마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는데요. 오늘 오후에 인터뷰한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